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우 부회장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별로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픽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부회장님 명함을 제가 받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터넷 한글 주소하고 기업 혁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기업 혁신이라는 단어를 딱 치시면 바로 이 부회장님 사이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회장님께서는 기업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미래를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선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기업 혁신으로 이렇게 정하시게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손 학장님의 그 소개가 있었듯이 저는 삼성그룹을 1995년을 끝으로 떠나고 1년 동안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의 객원 교수, 우리나라 말로는 뭐 교수가 아니죠. Executive in Residence. 밴쿠버가 그 캐나다의 태평양 쪽에 있다 보니까 Far East 쪽에 MBA나 혹은 비즈니스 스쿨의 그 스튜던트를 좀 끌어올 양으로 그 지역의 executive, 뭐 CEO 이런 사람들을 연구실을 주고 학교에 그 액세스가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년 있었고 그 이후 이제 바로 IMF 오기 직전입니다. 1997년 1월부터 이제 벽산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참석하신 그 학생들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8년 전이니까 아마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마어마한 그 아주 국난이 들어닥친 것으로 그 당시에 기성인들은 인식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30대 재벌 집단이라고 하는 30대 그룹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 IMF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이런 것들은 회사 이름은 남아있지만 대우자동차, 실제로 GM이 그 일대 주주가 되어 있죠. 또 대우조선은 굉장히 좋은 조선소로 발돋움하고 있지만은 그 오너십은 김우중 회장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 주인이 실제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 그런 그 환란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이 무렵이 일이니까 그때 일이 아스라이 기억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좀 학구적인 사람들은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구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금년에 62세인데 지금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느끼는 10년이 물론 긴 세월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선배로서 생각하기에는 10년이 굉장히 짧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지난 8년 전을 한번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싫거나 좋거나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7년 1월부터 이제 벽산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환란은 그해 11월 23일 날 정부가 이제 디폴트가 났다고 IMF의 요청을 정식으로 시작함으로써 IMF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벽산이라고 하는 회사에 1998년 1월 달에 자리를 옮깁니다. 벽산건설 사장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벽산건설은 30대 그룹 가운데 15개는 주인이 바뀌거나 회사 자체가 없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합 이런 회사는 30대 그룹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회사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벽산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그 정부 금융기관에 손을 벌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금융기관이 만기를 한 4년, 그 당시 4년이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해주면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3의 기관들어 평가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만기 연장을 받아가지고 살아났는데 급속도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회생되었다 해서 1998년 8월에 워크아웃이 들어갔는데 1999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오찬에 있다고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실기업의 경영자를 어떻게 초대를 해줄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뭐 청와대 오찬이라는 게 보통 한 100명쯤 앉아요. 한 테이블에 8명? 그래서 테이블이 한 10몇 개 이러는데 가서 명찰 뒤에 그 테이블 넘버가 있으니까 그 넘버를 찾아서 앉으십시오. 이래 됐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 넘버를 보니까 H라고 해서 헤드 테이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이제 나중에 원인을 알아봤더니 부실에 빠졌다가 1년 반 만에 회생의 조짐이 아주 강력한 회생의 조짐이 보인다. 이래 돼서 헤드 테이블에 앉혔다는 거죠. 이제 샘플로서 앉은 거죠. 그 배석한 사람들은 거의 지금 뭐 강봉균, 뭐 이런 분들, 장관이 주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 기업을 급속도로 회생시켰다. 이래서 이제 기업 회생을 그 당시에 찾으면은 뭐 하도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출연 빈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이제 IT 직원들이 보고 기업 회생하면 우리 사장님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주소를 확보를 해둔 것이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업 회생이라는 것이 참 말은 좋지만 그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비용도 절감시키셔야 하고 또 기존의 많은 직원들 중에 상당수를 또 해고를 해야 되는 이러한 갈등도 많이 거쳤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 기업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그렇게 빨리 회생을 하셨는지 그 비결 같은 걸 저희한테 한번 공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기업은 여러분들이 미래 취업을 좀 생각을 기업 쪽에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뭐 몇몇이 보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최 교수님 질문에 조금 동문서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중앙일보 그 경제 섹션의 일면에 까르푸가 도망가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면에. 까르푸는 세계에서 2번째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토종한테 밀려가지고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마트가 8조, 그 다음에 홈플러스는 뭐 토종은 아닙니다. 영국 테스코하고 테스코죠. 테스코인데 이제 삼성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그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CEO는 이제 삼성그룹의 부사장을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 눌려가지고 이제 32개 점포를 팔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예를 드는 이유는 그만큼 기업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가 아주 2004년 말에 닥쳤던 쓰나미, 이것은 뭐 비유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커다란 변화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지 그래도 규모가 되고 또 미래에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변화와 혁신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기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쟁 조건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어도 어떤 추진력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벽산을 맡아서 이제 나왔던 것은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뭐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은 배우시겠지만은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이런 요소들이 저는 뭐 대학에서는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경영자 생활을 10몇 년을 지금 최고 경영자 생활을 10몇 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도 누구든지 지금 갖는 요소고
그다음에 자본도 누구든지 뭐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뭐가 만드냐 하면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게 뭐 여기 또 최 교수님도 경영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지만은 그게 이제 사람의 차별화,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면은 그 한정없이 그냥 그 역량은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위기에 빠졌던 벽산에 가서 느낀 것은 하드웨어, 공장, 그다음에 대지, 공장이 타고 있는 그 땅,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공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만 변화시키면은 얼마든지 제가 그 당시 갖고 있던 그 경영에 관한 그런 지식을 벽산이라고 하는 회사에 비추어서 볼 때 사람의 절반만 있으면 그런 그 경영을 과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구조조정은 하드적인 구조조정은 뭐 공장을 매각한다거나 사람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이고 소프트적인 구조조정은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일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를 바꾸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급속도로 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대부분 공장을 매각하면서 고용 승계를 시키고 또 내보내는 사람들은 이제 창업을 시켜가지고 IMF 직후에는 건설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건설업은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살아날 경우에 대비해서 시장에 우리 회사의 제품을 더 전문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리점을 만들었죠. 회사 직원들을 이제 사장을 만들어서 2사람 내지 3사람이 창업하게 만들었는데 작년 말까지 제가 벽산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2-3사람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 교수님 질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의 일하는 방법,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고 일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세스를 바꾸어서 위기를 돌파해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아주 귀중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전부 칼로 있는 자리 다 쳐서 사람을 내쫓는 거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인사 담당 자의 위치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안고 나중에 뭐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주 그 지혜롭게 그분들이 회사를 공장을 매각할 때 같이 고용 조건도 유지를 하면서 매각을 같이 하는 조건 또 그분들이 그 나중에 일어설 수 있는 기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건 참 저희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을 한번 만나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인연인데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또 이력서에 보니까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이런 상도 받으셨는데 어떻게 노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뭐 노사 문제 그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분규가 없고 한 번도 없고 또 그 혹독하게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 나오면서도 급속한 회생 과정을 통해서 회생 과정이라는 게 결국 기업의 목표했던 이익보다도 이익이 많아지니까 상여금이나 연간 그 급여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사원들이 경험했던 것보다는 좋아지니까 막 그런 점에서 그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보다 또 한 가지 보탠다면은 그 워킹 투게더 그 협업에 중요한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6월에 다가오니까 축구는 대표적인 협업의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선수 한 사람이 물론 그 기량이 높아야 하지만은 팀 플레이를 해서 그 전 세계인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그 사카 게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투게더 하는 그런 그 방식들이 과거보다는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친노사 문화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하는 재미를 더 느끼게 했기 때문에 막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삼성물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벽상건설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조직 문화에 갑자기 자리를 옮기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임지에 여러 번 임하실 때마다 어떻게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셨는지 저희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커리어를 다 다양하게 소화를 하셨는데 그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기업에 처음 부임하실 때마다 그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셨는지 그런 데서도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저희랑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1973년에 삼성물산 런던 지사를 개설하러 나갔습니다. 1973년이니까 제가 1944년생이니까 만 29살에 이제 런던 지사를 오픈을 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2년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오일 쇼크가 났습니다. 1차 오일 쇼크가 났는데 오일 쇼크 때 기름값이 얼마나 변했느냐 하면은 한 배럴에 2.6불 했습니다. 1973년 말에. 그런데 그게 12불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배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본사에서 삼성물산 본사의 사장을 그 당시 지금 작고하신 전 총리까지 지내신 김정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분이지만 오일 달러가 그렇게 많이 생기니까 오일 달러를 캐러 누구 사람을 보내라. 그게 걸맞는 사람을 보내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한테 불똥이 떨어졌어요. 런던 지사장 재미를 참 누리고 영국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레바논, 베이루트로 이제 전근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뭐 영국에 비해서 문화적인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열악하게 거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또 회사에서 그렇게 저한테 책임을 주고 또 저 스스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취급을 해보지도 않았고 회사의 취급 상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그 지역에서 뭔가 그 오일 달러를 캐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쑤시고 다녔죠. 그래서 재작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탄 그 다나카 코이치라고 하는 시마즈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과장이 다나카 고이치의 말이 기억이 나군요. 나에게 실패는 또 다른 그 도전이었다. 실패인데 실패할 때마다 도전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재작년입니다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참 역시 그런 사람이 뭘 만들어내나 그랬는데 저는 런던에서 베이루트로 갔으니 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선 가족들이 지금은 뭐 장성해서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딸이 먼저 있고 아들 있고 이제 그 마누라하고 그래 셋이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이게 뭐 저야 어떤 역경도 거쳐 나갈 수 있다 하지만은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그 꼴이 아니죠. 자식들은 뭐 아주 그 당시에 유아였는데 그러나 이걸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기회를 잡았던 것이 이제 군납을 하게 됐는데 잡다 보니까 삼성물산 그 1억 불 수출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삼성물산 그 수출 실적이 그때 주문을 제가 받았던 금액을 포함해서 2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1억 불짜리 주문을 받았었죠. 그 당시 제가 나이가 1975년에 주문을 받았으니까 만 31살 때였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이 아마 한 60억 불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1억 불짜리 주문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는 그 얘기를 해달라면 일부러 피했어요. 왜냐하면은 31살밖에 안 됐지만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기가 싫어서 그 얘기 좀 해. 김 과장 얘기 좀 해. 그러는데 저는 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워낙 옛날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 최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합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의지, 사람의 생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합상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지구상의 한 60여 개국을 이제 출장을 다녔어요. 주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그 나라로 보면은 미국도 나라 하나 아닙니까? 물론 미국에도 전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만은 다닌 국가 수로 주로 그 개도국,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쪽을 많이 시장 개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악한 국가들도 환경이 그 당시 뭐 우리나라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녔던 것은 그만큼 그 무슨 좋게 얘기한다면 좀 도전 정신이 있었다 할까요? 저는 이제 후진국을 다닐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는 곳은 재래시장을 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한국에 이제 너무 재래시장이 없어져 가고 있지만 재래시장은 우선 냄새 나죠. 사람들이 뭐 복잡하고 사람들이 어깨가 막 치고 그렇지만은 재래시장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방문하는 국가의 정말 그 산 모습은 그 국가의 시장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상품, 생활 방식, 먹거리, 옷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저도 90년대 중반쯤에 필리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필리핀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우리가 언제나 필리핀만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재무부인가요? 아니, 미국 대사관 건물을 지을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 기술을 초빙해다가 그 건물을 짓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95년도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마치 60년대 후반의 한국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이 그동안 열심히 혁신하고 있는 동안 필리핀 기업들은 혁신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의지. 제가 외국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한국 사람의 별명이요. 외국에서는 잡초입니다. 근데 잡초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같이 이게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아는데 제가 농사 지은 건 저희 집 옆에 텃밭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료를 좋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더니 한국에서 씨를 가져다 했는데 오이가 호박보다 훨씬 더 크고 굉장히 큰 것들이 열려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니까 어디서 날라온 이 잡초의 그 씨앗들이 잡초를 무성하게 만들어서 제가 뿌린 그 비료로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잠시 소홀한 거죠. 그러한 얘기가 말해주듯이 한국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 알래스카의 가장 북쪽에 있는 어떤 음식점을 누가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 동네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중국집 하는 사람이래요. 가봤더니 겉은 중국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고 써 있는데 속은 한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동네 돈을 다 모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한국 사람들이 갖는 이 기업 정신 또 기업에서 승부근성 이런 것들을 진짜 부회장님께서 몸소 체험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같은 그 살아있는 이그젬플이 되신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은 이러한 기업을 회생시키시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미래 경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보고 여기 시작하기 전에 과거보다는 좀 미래 질문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지금 그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는 찬란하게 우리 앞에 마음껏 열려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확실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인데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경영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처할지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어떤 경영자든지 경영자는 미래를 관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이제 어제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하지만은 피터 드라카 같은 분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발생한 미래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그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발생했던 것은 과거고 미래는 미래인데 그만큼 이제 미래의 실마리를 지금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중국에도 있습니다. 오자에 욕관 천세 수금일 이래서 천년을 바라보고 싶으면
지금부터 세워보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모범 답안만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모범 답안만 찾아가지고 되는 일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우선 미래의 실마리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미래의 실마리를 얘기한 것 중에 아주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그런 그 실마리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소위 그 미국의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 퓨처리스트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의 어떤 대학의 교수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앞으로 15년 뒤에 작년이니까 15년이면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지금 필요한 인력의 5% 정도로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제레미가 얘기한 것을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오늘 현재 그 경제신문 지면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Jobless growth. 그러니까 고용 성장이 없는 성장, 경제 성장. 그게 이제 더 좀 진행이 돼서 job loss growth. 그러니까 1000명이 필요한 기업에서 내년에도 1000명만 필요하고 또 다음 해는 950명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인구도 줄어가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쇼크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미래는 그런 미래, 기업에서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래를 잃고 거기에 기업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끊임없이 어떤 업종에 있는 그 뭐 기업 경영자들인지 간에 그런 그 어프로치를 이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 성장 지난 한 3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미래를 읽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과거 성취, 국가적인 성취, 개별 기업 혹은 개인의 성취 이런 것에 너무 그 시선을 빼앗겨서 미래가 어떻게 오는지 읽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그걸 이겨나갈 노력이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회 전반의 문제는 저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경영자는 개별 기업의 경영자는 한마디로 미래를 읽고 미래를 관리하는 노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래라는 것이 이제 뭐 그 완벽히 읽을 수도 없고 예측이 좀 어려울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이거는 좀 위험한 프로젝트라서 잘못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럴 때 과감하게 이렇게 푸시하는 그 원동력을 어디서 이렇게 찾으시는지. 기업에 지금 당장 제가 그 일하고 있는 아주 산업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읽고 미래의 역량을 배치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도 실제 저 연구해서 발표를 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역량의 5%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읽은 책 이름이 금방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하루에 6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6만 가지와 내일 6만 가지가 95%가 꼭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6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내일 6만 가지 가운데 90%만 갖게 해도 인간은 2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 하는 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학생이 공부를 하는 일, 또 미래 방향을 생각하는 일 이런 것을 보통 사람처럼 5%를 한다면은 5%를 더 개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쉬운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 개발할 수 있는 5%를 내가 읽은 먼 미래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 미래, 예를 들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 미래를 자기가 읽은 미래에다가 그 5% 새로 개발된 역량을 거기에 배치를 하면은
미래를 훨씬 다른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도 성장해온 그런 경험 때문에 모든 기업은 연간 계획이 있고 또 기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월 초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계획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이제 좋은 회사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상당히 부진한 기업들은 책상을 치면서 왜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하부를 질책하는 시간에 많이 그 시간 할애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를 읽은 기업들은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또 조금 전에 예로 인용한 그 인간의 그 5%만 쓰는 것처럼 기업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기업도 5%만 역량을 쓰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 여력을 미래에다가 배치하면은 더 나은 경쟁 비교 우위가 높은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꾸고 생활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어떠한 뭐 신무기가 있어서 이 기업이 살아나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회장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가까운 것부터 차근차근 관리하는 이런 훈련을 쌓을 때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취업을 앞두고 많은 생각과 계획과 또 궁금증들도 가지고 계실 텐데 좀 여러분 취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 부회장님 기업에서 경영자로서 생활하실 때 에피소드 같은 것을 좀 듣는 식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이 취직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의 비슷한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학생들이 그 면접자의 눈에 띄어서 그 기업에 필요한 그 인재로서 발탁이 될까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회장님 경험에 비추어 보시면 어떤 식으로 면접을 임하고 또 취직을 좀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짤 수 있는지 혹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그 개별 기업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비슷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인데 한 40년 됐죠. 제가 196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좀 젊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지금 최 교수님 질문을 받고 참 그 신문의 카피는 졸업이 실업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취업을 할 때는 취업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 은행을 포함해서 뭐 손가락 10개나 20개나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기업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뭐 기업의 격차도 굉장히 많지만은 너무 크고 좋은 곳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등이 예를 들어서 뭐 1등이 한 사람만 1등이라는 어떤 경기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단히 업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해서 새로운 업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성에 맞는 그 승부를 어디서 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예를 들어서 뭐 S다, H다, 뭐 L이다 이런 그 어떤 그 대표성 있는 기업을 겨냥하기보다도 내 역량, 내 적성이 어디에 맞는데 내가 10년, 아까도 10년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10년이 길지 모르지만 지금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그 수명이 70세 중반이던 사람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평균 수명을 100세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10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0년은 더 짧은 세월이죠. 그래서 10년을 내가 한 우물을 파서 나도 나의 정열을 불태울 수 있고 또 내가 그 전문적인 그런 그 역량을 쌓아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삼성, LG, 현대, SK 이 4대 그룹의 매출액이 덴마크,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각 국가의 GDP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있는 반면에 내가 여러분들이 각각의 적성이 뭐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한테 맞는 것인지, 글로벌 플레이어의 이제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뭐 난 어디 다녀 그러면은 어디 다닙니다 하는 남한테 체면에 뭔가 손상이 가지 않은 그런 저 프리미엄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또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100만 개 정도 있는 부품의 한 부품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반면에 이제 작은 기업은 여러분들의 그 적성과 취향이 맞는 기업을 택하시면은 기업이 커지면은 여러분이 지분이 있는 거지요. 그게 뭐 그 지분이 1%다 주식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오늘 회사가 있기까지 기여가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최 교수님 질문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우선 취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ABC 기업, 대표 기업에 가서 인터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ABC 기업이라는 건 뭐 굉장히 그 퀄리피케이션이 뭐 엄청나게 우선 터프하죠. 그래서 삼성에 있을 때 제가 그 임원이 되고 나서 바로 면접위원을 한 그런 경험을 보면은 삼성이 그 당시에 따온 그 방식도 뭐냐면은 일본 회사들이 그 우수한 사람들을 뽑는 기준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고 이제 삼성의 창업자이던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에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면담을 그 절차를 3단계, 1단계는 임원들이 하고 2단계는 사장이 하고 마지막에 사장이 할 때 자기가 배석을 하거나 이래서 봤다는데 나중에 그분 회고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성균관대학교 오니까 참 삼성하고 관계를 생각하게 되군요. 그런데 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안 될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인터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 무슨 관상쟁이한테 관상을 배우는 것을 우리도 잘못 알았는데 그 네거티브 리스트에 이런 사람은 인터뷰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이제 뽑는다면은 그 뽑고 싶은 사람은 호기심 많은 사람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 일본의 토요타는 그 토요타 문화를 나타내는 그 가운데 늘 인용되는 게 5Why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을 질문한다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취업을 뭐 어디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을 겨냥한다면은 왜 내가 A라는 기업을 생각했는가. 그러면 A라는 기업과 요구 조건과 나는 과연 그런 걸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넘친다면은 이제 가면 되지만 부족하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5번만 질문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풀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요타 문화가 이제 5Y로 대변되는 문화라는 게 그만큼 도요타 사원은 전부 그런 호기심을 회사라고 하는 것을 두고 회사를 두고 나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 또 회사의 제품 생산 라인에서도 라인 스톱조라 해서 뭔가 부품이 뭔가 이 불량품이 있으면 조립하는 라인에서 스톱을 건다는데 스톱을 건다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기심에 초점을 맞추면은 호기심이라는 게 결국 그 이치를 터득하고 있는 사람인가.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와
학교에서 졸업하는 인재가 서로 그 미스매치가 있다는 얘기는 경영자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꼭 매칭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하탑에서는 근본을 가리키는 곳이고 기업은 기업의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기업도 끊임없이 사람을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졸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 삼성그룹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으로 절반을 뽑고 그 다음에는 인터뷰를 하죠. 그만큼 성적 순으로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의 품성으로 뽑는 거죠. 네. 그런데 품성의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근본 탐구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져 있느냐. 네. 왜냐하면 기업 활동이나 또 뭐 교수님 또 학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결국 끊임없이 그 진리에 다가가는 일을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근본에 다가가려고 하는 자질을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은 100명짜리도 있고 큰 기업은 뭐 10,000명, 10만 명도 있습니다만은 이 협업입니다. 기본은 협업입니다. 그래서 천재와 협동성은 꼭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협동성. 이 사람들이 누구와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가 너무 독특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과 더불어서 일을 하기가 힘든 사람인가? 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대표팀의 이질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지금 아드보카드가 뽑아내려는 사람은 개인 기량도 높지만 그 협동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아주 주시를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볼을 잘 차거나 그렇지도 못합니다만은 아드보카드가 그 작년 겨울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팀 플레이를 저해하는 사람은 집으로 가서 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한 그런 그 호기심, 끊임없이 뭔가 탐구력과 남하고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협동성, 이 두 가지가 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제 취지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비결을 알았죠.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한 7, 8년 했습니다만은 전임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직원을 가진 상사는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혁신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 위험만 피하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또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문제에 대한 답만 열심히 내는 연습을 해갖고 시험 성적이 잠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지식은 졸업과 동시에 같이 졸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학기만 지나면 교과서도 파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이치를 파헤치는 사람에게는 항상 행운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임지, 또 뭐 심지어 그 군납까지 베이루트 뭐 요즘 뮌헨이라는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도 좀 나오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항상 기업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비결은 바로 그 호기심과 근본 이치를 파악하려는 노력이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귀담아 들은 말씀은 역시 기업은 우리 매니지먼트라는 게 정의가 뭐죠? Getting things done through people입니다. 어떤 일을 사람들이 협동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혼자 잘한다고 그 기업이 살아나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 등등을 통해서 미리 사회에 나가기 전에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협동 정신을 훈련하는 그 연습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 세태가 너무 그 주어진 그 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저 S사에 들어가면 특등생, 또 이름 모르는 M사에 들어가면 열등생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레이블링 하는 것이 있는데 참 그것은 저희가 좀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제2의 찬스를 잘 안 주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러면 그것으로 일단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행운하죠.
좋은 학교 다니신 거 맞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위대한 경영자가 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자기가 거기에 좋아서 미치는 거죠. 그 일에 미치다 보면은 남보다 자연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좀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회장님께서는 외국에서 또 기업도 보셨을 거고 국내 기업 경험도 많으신데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이 좀 배워야 할 점 또는 외국 기업에서는 없는 우리 기업의 독특한 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몇 말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뭐 기업들이 지금 외면할 수 없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세계화입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작한 이제 OECD 가입, 네. 또 세계화, 외환 관리 제도나 그 외국 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호가 그 당시에 활짝 열렸는데, 뭐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외국의 유명한 석학들도 한국에 초빙돼서 이 얘기하는 가운데 한국의 그 폐쇄성, 한국이라는 국가의 폐쇄성을 지적을 빠짐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걸로는 1970년대 앞서 삼성물산에서 그 군납을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많이 다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뭐 세계 5대 종교라고 합니까? 그 이슬람의 그 성지가 있습니다. 메디나, 메카.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외부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아주 그 인색합니다. 그래서 외부 그 나쁜 문화가 그 사람들 기준에 보면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입국 그 비자 입국 카드,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religio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네. 종교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잘못하면은 저 사람들이 뭐 술도 못 마시고 여자들은 전부 그 검은 그 옷을 얼굴까지 다 가리는 걸 입고 있고 뭐 이러는데 처음 입국을 할 때 religion이라고 하는 칸에 난 없다고 썼어요. 난 이렇게 썼으니까 이미그레이션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뭐 20대의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그 당시는 한국 사람의 그 출입이 아주 적었어요. 뭐 거의 공항 전체에 보면은 출입국이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두 명 섞여 있을란지 그러는데 눈이 울버지라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종교도 없다는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야? 이건 동물이나 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종교가 비록 무슬림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동물 비슷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예를 지금 한 30 몇 년이 지난 일을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소위 제가 이제 경영자들을 상대로 특강을 간혹 하게 될 때는 세계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 영어로 unique or burst.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죠. 특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러면 특별하기 위해서는 세계 문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나라 축구 지금 이제 로컬 플레이 축구에 최근에 그 독일 기자가 보고 관전 평을 쓴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축구 경기지만 로컬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이 이 세계로 우리한테 기회라 생각하고 뻗어나가려면은 우선 마인드가 우리는 열려야 됩니다. 내부 중심으로 저는 신문을 볼 때마다 아주 안타까운 것은 내부의 뭐 정치라든지 무슨 내부 사회 이런 문제로 그냥 온통 뒤덮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보다는 국력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일본에 1시간 반이면 일본에 갑니다. 동경에 가고 오사카 가는데 일본 가서
한문이 우리가 닮아 있으니까 일본 신문을 보면은 일본 신문은 다루는 기사가 국제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 교수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열어야 다가오는 세상을 살 수 있다. 너무 폐쇄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각자는 물론 국가도 위험해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서 외부에 다녀오는 것이 지금 초기에 아직도 우리나라 그 기성인들은 국제화가 외환 거래가 자유롭고 해외 여행이 자유롭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의 문화를 이해를 하는 네.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이런 그 인터뷰식 강연은 제가 사실은 이게 강연 자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통상 하는 강연 자료가 있는데 송 교수님하고 학장님하고 그 통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교환이 별로 느낌이 와닿게 그런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담을 최 교수님하고 하기로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 질문에 제가 열심히 대답하려고 하는데 대답이 좀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말씀이신 것 관심을 같습니다. 가져주시면. 네. 그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민족이 없죠. 이제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많이 하고 아까도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안달해서 조급하게 모든 잡도 빨리 잡고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진정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이클로이드 커브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지점에서 비탈진 아래쪽에 있는 지점까지 최단 기간에 어떤 물체를 이동하는 면을 한번 디자인하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 이렇게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냥 직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도 아니고 밑으로 움푹 패인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느리게 가죠. 가다가 마지막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어느 학자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우회축 쪽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점을 가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 금방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여행하기가 힘들면 책을 많이 읽으셔서 간접 경험을 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몇 말씀 해주신 그 팁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우리 학교 이 취업률이 상당히 상승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생기시죠? 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아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 여러 가지 그 이력 중에 재미있는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항공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또 그러한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 보안하고도 관련되는 좀 특수한 사업이라 일반 기업 경영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다를 텐데 그때 어떤 네, 지금 경험이 뭐 있으셨는지 국방 군사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국력은 국력이 있으려면 결국 국방력이죠. 왜냐하면 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게 이제 군사 방위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970년대 중반에 그 30대 초반에 그런 군대하고 관련 있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임원이 됐는데 삼성물산에 전무로 있을 때 삼성항공이라는 회사를 이제 삼성그룹에서 방위산업 하는 회사로 만들었는데 네. 그 회사는 그 당시에 그 코리아 파이터 프로그램이라 해서 KFP 그 당시 차세대 전투기를 최종 조립하는 그런 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F-16이라고 하는 전투기입니다. 뭐 값이 어마어마한 그런 전투기인데 그 전투기를 120대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만은 그 군대를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제가
갑자기 그쪽으로 불려가서 이제 삼성항공 1989년에 그 부사장으로 돼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우선 비행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여기 김포공항에서 타고 가령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비행기가 보통 기종이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그 비행기는 한 대 747 같은 것은 한 2억 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억 불 정도면 그게 2억 불이면 200억인가요? 2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 2천억. 저 2억 불 정도 합니다. 2억 불 정도 하는데, 그 2억 불 정도 하는 자산은 대한항공은 예를 들면은 자산 운용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멀리도 다니지만 쉬는 시간이 있으면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큰 비행기라도 비행기를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작은 비행기는 원래 이제 짧은 거리로 배치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삼성 항공 시절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비행기가 이 이륙을 하는 속도가 땅에서 스피드업을 해서 이륙을 하는 속도가 시속 한 300km 되면은 땅에서 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지상에 있는 높은 물체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이륙의 힘을 못 받아서 내려앉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그 항공기 사업 본부장을 통해서 그런 지식도 터득했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행기 제작 회사 예를 들면 보잉 지금은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 또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맥도날드 다글라스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서로 이제 우리가 기술을 배워오고 이런 그걸 하기 위해서 교섭을 많이 했어요. 뭐 비행기에 대해서 배웠다기보다도 소위 세계 첨단 기업들과 우리는 구매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그 사람 상대방의 기술 수준을 파악을 하고 또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상 기법을 우리가 좀 더 그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저는 뭐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만은 그 항공기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제가 본부장으로서 육군, 공군, 해군의 그 예비역 그 장군들을 별을 합하면 별을 한 10개쯤 제가 부하로서 거느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군인들의 생활이 어떻는지 또 군인들의 그런 그 특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 아주 색다른 환경에서도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신 것 같은데 어때? 그 좀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임지에 가셔서 그 조직을 장악하시고 문제를 파악하시고 또 거기서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 제가 뭐 쉽게 적응했다기보다도 뭐 학생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취업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뭐 그런 관심이 가장 많을 텐데 학교에서 학점 따기 여러분들이 바쁘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진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의 5%만 쓴다는 것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5% 정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바라는 곳이 기업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기업 관련한 그 소설이라든지 왜냐하면 기업의 그 행동 방식이 그런 기업 소설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 경제에 관련한 서적 적어도 제가 그 한 학기 학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뭐 한 5, 60만 원 된다고 하면은 책 한 권이 요즘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새로 만드는 그 추가 5%를 책 읽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기업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아까 최 교수님이 질문하셨지만은 기업 인터뷰 할 때도 아주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영 경제 매 주말마다 그 북 섹션에서 아주 신간 경영 경제 서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 좋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또 우수한 학생의 그 실력이면 책 한 권 읽는데 뭐 한 이틀이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십 년 전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학생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환경 변화를 읽으려면은 학교의 커리큘럼 이외에 책을 좀 읽고 경영 경제 서적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은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 당일 시험 공부 전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당일치. 내일 시험이 있으면은 오늘 그냥 밤샘 하고 어떤 데는 이랬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아주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초저녁에 자는 거죠. 자는데 오후 한 5시쯤 잤다가 어둑어둑해서 일어났는데 아침이 됐는 줄 알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대로 가서 시험을 어떻게 치나 초저녁이 아침이 됐냐 잘못 생각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다시는 지날치기를 하지 않으리라. 당일치기 안 하시네. 왜냐면 이게 카리큘럼이라는 것은 뭐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꼭 해야 할 것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해야 될 것을 깨닫고 나면 결국 그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 문턱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치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주 그냥 무한대로 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뭐 그때그때 변하는 환경을 거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이 다가오는 세상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지금 잠재력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잠재력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95%를 여러분이 한번 사이즈업을 해보시면 엄청난 잠재력,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도 어떤 한국 분인데 기계체조 선수가 되고자 훈련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어갖고 사지 마비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최초로 존스 홉킨스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글씨도 못 쓰는 사람인데 간신히 재활훈련해서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해서 재활병동의 의사로 일하니까 다른 기존 의사들 말을 하나도 안 듣던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와서 의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운을 주니까 전부들 재활 의지를 가지고 사지를 못 쓰는 사람도 사지를 쓰는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회장님이 바로 그러한 것을 평소에 생활신자로 삼으시고 경영에 접합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독서를 하신 것 같아요. 벌써 오늘 인용하신 책만 해도 지금 10권이 넘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럽죠? 그래서 저도 오늘 힌트를 얻어서 제 과목 듣는 학생들은 교양서적을 20권 미니멈 제가 부과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한 명도 신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수강 신청?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은 역시 독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책을 많이 멀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부회장님 선수 실천하시고 독서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그냥 혼자 담고 계시지 않고 계속 각 회사를 다니면서 특히 문제가 있는 곳에 가셔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러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회장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네? 문제가 닥쳤다 하면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한번 해볼 만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되게 지금 일컬어지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거듭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얘기는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권좌에서 밀려난 사람인데 그 사람 세상 떠났을 때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전부 와서 애도를 했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실패였죠. 실패인데 패배를 패배시킨 사람.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 유명한 야구 홈런 왕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 베이브라고 애칭으로 쓰이는 그 사람도 그 사람 기록이 깨지기 전에 그 홈런을 714개를 쳤는데 삼진 아웃을 얼마나 당했을까요? 그 배수만큼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패죠. 그러니까 1330개 삼진 아웃은 실패죠. 그런데 714개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런 것이 결국 세상을 살아나가는 아주 요건 중의 요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업 생활 금년이 만 40년인데 제가 지나온 족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패를 뚫고 나온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참 그 의지를 가지고 문제에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여러 이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새로운 기업 문화에 또 조직 문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점에 부딪히는데 그 상사와의 갈등 또는 부하와의 갈등,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좀 해결 방법 또는 그동안 그 경험을 토대로 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기업 내에서 나 자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속상하는 일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좀 기업에서 살아남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뭐 갈등이 없이 그 조직에서 상하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요즘 뭐 통계를 보면은 뭐 결혼한 부부도 갈등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관찰할 수 있는 측면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조 교수님 질문하신 그 실패라고 하는 것도, 실패를 딛고 일어났다 하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고, 또 갈등이다, 누구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그 모습인데, 문제는 결국 그 성공한 인생, 사람들한테 일컬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목표가 뚜렷했느냐가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시절에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더 느끼는 것은 거북이를 잘못 알았다. 거북이가 왜 이겼느냐?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겼다. 토끼는 상황 지향적이었다. 그때 뭐 친구가 놀러 가자 하면 나가고, 꽃놀이도 뭐 봄이 되니까 가고, 술 마시러 가자 하면 가고. 그러니까 토끼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 지금 실패와 갈등 그 싸잡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10년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눈앞에 시선을 빼앗기기 쉽다. 참, 그러니까 지금 뭐 몇백 년이 지난 그런 세월인데도 그 사람이 요절한 그런 그 지도자였는데도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주 꿰뚫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의 반대말은 얼마나 긴 목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얼마만큼 아주 그 자기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갈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사와 갈등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사는 5년이면 5년의 그 학년이나 나이로 봐서 선배일 수도 있고, 회사에 먼저 들어와서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그걸 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그 같이 바꿔놓으면은 애플 투 애플로 놔놓으면은 자기보다 못할 경우가 절반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할 경우가 절반이 되는 사람을 아주 전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더 큰 눈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기업의 미래가 어떻겠느냐, 이 기업의 CEO의 소위 커미트먼트, 그 자질이 어떠냐, 이런 것과 자기가 가야 할, 내가 여기에서 정말 몸 붙이고
내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한번 승부로 걸어보겠다는 그런 자기 결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눈으로 보면 상사가 뭐 다소 자기를 그 왕따를 하고 좀 공평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능히 그것은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뭐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경쟁력 서로 다름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사원 시절, 초급 간부 시절에 활동할 때보다는 훨씬 조직도 투명해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 하이어라키가 대단히 많았어요. 다단계. 저 뭐 사원이 사장까지 이르려면 뭐 아주 먼 거리였는데 지금은 조직도 기본적으로는 플랫 오가니제이션이 돼서 그 계층이 많지 않고 또 IT의 그 인프라가 대부분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트랜스페런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었던 갈등보다는 뭐 갈등 인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긴 목표를 내가 가지면 능히 그것은 이겨나갈 수 있다. 상사에 대한 또 부하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낮추고 기대를 많이 안 하면 실망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목표에 매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회장님 그동안 많은 성공을 하셨지만 분명히 한두 번쯤은 실패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실패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런 경험담 한번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실패는 제가 초등학교 뭐 옛날 초등학교를 이제 시골서 뭐 경남 마산입니다만은 시골서 뭐 우동 안 해본 사람 있나 다 그렇게 얘기지만은 뭐 그냥 6년 내리 그냥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생활을 얕잡아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한 1년 그 영어를 그냥 놓쳐버리니까 영어 시간이 괴롭고 아주 영어 시간이 뭐 들어가기도 싫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런데 이제 마침 저한테 외삼촌 되는 분이 그 당시에 그 서울 공과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사변 때 군에 통역장교로 갔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어머니 동생이니까 제 좀 공부 좀 가르쳐라 이랬는데 뭐 영어 얘기하니까 안 한다고 도망 다니다가 해보니 뭐 아주 기초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붙들려서 영어를 다 잡아서 이제 그 중학교 2학기 때 나가니까 뭐 선생님도 뭐 발음 좋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실은 첫 실패는 그 1년을 그냥 1년 반을 놓치는 바람에 아주 그냥 나가기도 싫고 그 수업 시간에 나가기도 싫고 영어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 읽어 한 소절씩 이렇게 했는데 도망 다니고 그런 첫 번째 실패였어요. 그리고 지금 영어 발음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실패가 사실은 약이 된 거죠. 그렇죠.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그 영어에 그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학장님이 소개하신 대로 이제 총장님하고 같은 학교 경북 사대북으로 다녔는데 그 시절에는 대구에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회화 학원에 그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다가 특별히 얘기해서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영어 학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하고 그냥 대화를 그러니까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시는 영어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고대는 좀 그 당시 국제화하고는 요즘 뭐 국제화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조금 국제화가 덜 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졸업생이 삼성물산에 들어왔으니까 뭐 저 사람이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국 손님을 붙들고 그냥 바로 나가고 이러니까 회사에서 깜짝 놀랐죠. 신입사원인데 이게 바로 그냥 외국 사람을 대등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실패해서 실패를 통해서 정말 크게 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리 실패를 하려면 학창 시절에 미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많은 투자를 하시고 실패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 학점은 전부 F로 깔면 곤란하죠. 근데 제가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단 그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문제를 내도 정형적인 문제, 답이 확실한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무슨 사례 이런 걸 해서 토론을 해봐라 이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혹시 발표를 했는데 완전히 그 핀트가 어긋난 답변을 해서 크게 감점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아주 두려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미국서 강의를 할 때는 그 학생들은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엄청나게 잘 우겨요.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고 하고 틀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우기면서 자기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만일 그 부회장님께서 상사이시라면 그 두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이 더 앞으로의 가능성, 미래를 대처하는 가능성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지금 기업 간의 경쟁에 빼놓을 수 없는 차별적 요소는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뭐냐? 저는 이제 그 소위 CEO들을 상대로 그 각 대학의 그 AMP 뭐 과정에 들어가고 또 며칠 뒤에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CEO, 그 신입사원, 평사원.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평사원들 한 10명 단위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숫자면은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즐기는데, 즐길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뭐 제가 메모를 하는, 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메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걸 업무에다가 받아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윗사람한테는 말을 잘못 걸면 안 되고, 뭐 잘못 행동도 잘못하면은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창의력을 가지고 경쟁력이 결정짓는다. 그래서 창의력을 이제 가장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현대 추상미술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바실리 칸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인터넷에 요즘 돌아가면은 뭐 다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소질 때문에 미술가가 되기로 이래 했는데, 30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보니까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데 한 번은 그냥 몽롱한 그런 상태에서 아주 시리에 차서 화실에 들어오는데 눈에 번쩍 띄는 그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자기 그림이 거꾸로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상하가 있잖아요. 위에서 뭐 천정에는 라이트가 있고 바닥에는 뭐 체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림이 상하 개념 없이 선과 색이 조화를 이루면 이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는구나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추상미술의 창시자가 됐다는데, 여러분들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그리낌 없이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친구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서울에 처음 올라온 사람이 서울 구경하러 올라온 친구죠. 그리고 서울에 진출을 못했으니까 좀 가정 환경도 좀 어렵고 이런 사람인데, 서울에 온 학생은 이제 그 친구를 어텐드 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나갔어요. 나가서 그 당시 서울역 근방이나 이런 건 뭐 이렇게 오늘처럼 네온이 뭐 번쩍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밤차로 내린 친구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저기 보이는 저게 남대문이지. 그러니까 남대문, 그 시골 친구 그 남대문이 왜 북쪽에 있나? 그게 그 스트레인저가 잘 모르는 사람의 관점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서울에 오래 사는 사람, 특히 남영동 근방에 사는 사람은 남대문이 북쪽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의외로 금방 회사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데 호기심이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런 것을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듣게 함으로써 그게 이제 요즘은 고객 관계라는 것은 이제 내부 고객을 합니다. 사원들과 매니지먼트 관계를 고객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전문적으로 그 카스터머 니즈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원들이 원하는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기업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전혀 무슨 오히려 그 신학문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더 프레시하죠. 나이로 보면은. 그러니까 프레시한 포인트 오브 뷰를 아주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영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데 노력을 항상 집중하는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서 다른 시각을 갖는 연습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 모든 길에는 왕도가 없듯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독서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하면 좋겠는데요. 요즘 우리 세태가 너무 경쟁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그 어떤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 기업에서 요즘 윤리 경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또 과연 우리가 윤리적인 건 조금 차치하고 성장을 위해서 윤리적인 것은 좀 제쳐놓고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말씀 좀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버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그 가장 큰 그게 우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고객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 고발자도 있습니다. 내부 네. 고발자. 왜냐하면 그 아주 페어하지 않고 트랜스페런트하지 않고 하는 일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인프라 가운데 IT 인프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IT 인프라는 이걸 외국으로 시키면 그냥 송두리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IT는 garbage in, garbage out. 네. 그리고 입력을 가비지로 하면은 그건 가비지 아웃 하면은 그게 IT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없죠. ERP나 몇십억씩 들여서 도입하는 ERP, SAP 이런 것들이 가비지를 넣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간에서 너무 이제 그 침소봉대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세습 그러니까 상속 네. 이런 점을 너무 이제 기업의 활동과 바로 그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들이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그 경영자들 상대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0-1 이코르 제로. 산술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기업이 경쟁이 워낙 치열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룩하던 해온 시절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던 시절. 네. 또 저임금비 활용도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수요보다도 많아진 상황이에요. 대부분 공급 초과인 상황에는 한 번 실수하면은 망한다. 그런 표현을 100-1 이코르 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패 비용이 너무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상황을 전혀 예외 없는 거 없겠죠. 여기 지금 학교 캠퍼스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세균 측정을 해서 세균이 있듯이 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간에 회자되는 만큼 그렇게 엄청난 짓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아주 윤리적인 경영을 목표로 하는 경영자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부회장님의 하루 그
일상생활, 저희가 특히 궁금한 점은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누구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또 우리 학생들도 그러한 시기가 곧 닥칠 텐데 이런 중대한 결정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 프로세스를 혹시 저희하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한테는 아이가 셋 있습니다. 둘은 출가를 했고 막내가 30살 먹은 막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엉이 형이에요. 이 재즈를 공부하는 공부는 끝났죠. 미국의 버클리 뮤직 스쿨을 나오고 지금 이제 군 문제가 해결 이제 끝이 나서 공익 디스크 수술해서 공익을 마치고 지금 이제 재즈 연주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는 오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싸우고 많이 다투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부엉이형이다. 그래서 저는 종달새예요, 종달새. 그래서 저는 제 홈페이지도 들어보면 저는 4시 반이 알람이 없는 기상 시간입니다. 요즘은 4시 방향으로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질문하신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자기 바이오리듬에 맞는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러니까 내 바이오 리듬이 좋지 않을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조금 미루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CEO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장 바이오리듬이 좋은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 그 문제를 다시 어찌 보면 이제 한 박자를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피드 경쟁력 시대라 해서 너무 미루면은 스피드 경쟁에서 지지요. 그래서 그러나 시간대는 그렇게 골라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혹시 종교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네. 종교나 이런 종교 활동? 예, 저는 밴쿠버 UBC에 1년간 1996년에 있을 무렵에 이국이니까 밴쿠버는 참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UBC에 1년 있은 것이 하나의 삼성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이제 한인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면은 결국 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한인 교회에 가서 1년 교회 사람 만나러 가고 하나님 뵈러 간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갔다가 1년 만에 밴쿠버를 떠나면서 영세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데 신앙을 가졌다기보다도 마음이 오염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이 더러워진다기보다도 자기 초심,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인자들이 일주일 동안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다녀오면은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마치 부회장님을 뵈니까 지금 연세는 60이 넘으셨는데 20대 청년이신 것 같아요. 어느 시인의 말대로 여러분같이 20대라 하더라도 생각이 80대 노인처럼 생각하면 노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로하신 부회장님께서 마치 청년과 같은 기상을 가지시고 또 집중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